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을 칭하는 버디 이게 단짝으로 칭해봤어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른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이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논평도 다르고 아주 입장도 극한 대립인데 네. 조 의원님부터 한번 이 배경과 의도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상황을 보면은 네. 그 한덕수 대행은 기각이 돼서 복귀했지만은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만 돼 있죠.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고 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최상목 부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언제든지 줄 탄핵 또는 뭐 심지어 그 내각 전체를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탄핵을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복귀시키고 하면은 행정 공백이 덜할 텐데 헌재가 6인 체제가 돼가지고 이거 심리 자체를 못하게 되면은 몇 달간 이게 비어 있어야 되는 상황.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건 국민들이 누구나 다 그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탄핵 사례가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은 줄탄핵 또는 총탄핵 이런 위협을 하지 않고 또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면은 그런 고민을 좀 덜 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뭐 계속 탄핵을 해왔으니까 또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또 해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3명을 임명해가지고 9명 그 증조소를 채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때는 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임명하라고 그러고 그 이번엔 또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잘했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왜 임명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 중간에 총리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게 바뀐 것보다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상태일 때하고 파면돼서 공석인 상태하고 지금 고리 상태죠. 헌법적으로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됐지만은 직무 그 대통령이 살아 있고 직무만 정지돼 있는 상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태는 헌법적으로 보면은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파면돼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권위라고 하죠. 그렇죠. 권한 대행의 그 권한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게 없기 때문에 학설이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되는데 대개 이제 사고인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권위인 경우에는 그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두거든요. 그런 지난번에 임명 안 할 때는 사고인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권위되자마자 이제 이렇게 임명한 거는 그런 그 헌법 이론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어제 우상호 전 대표 나오셔서 이거 한덕수의 어이없는 도발이다. 이거 명명백백 잘못된 거다. 이거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게 헌법기관 구성 관련된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주어져 있잖아요. 즉 대법원장도 임명을 하게 돼 있고요. 헌재재판관 중에서도 몇 명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즉 국민의 주권이 대통령과 국회를 직접 선출하면서 그 주권을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 즉 선출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없지 않습니까? 그 권한 대행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이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고요.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고 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내셨던 성낙인 교수님의 헌법학 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과 권한은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책에서 네. 명확하게 쓰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다수가 당연히 이거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다라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도발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치적 행위를 해가지고 네. 자기를 탄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정치 한번 해볼랍니다. 뭐 이런 그게 의심될 정도로 사실은 위헌적 행위고 또 하나는 어이가 없는 게요. 마은혁 재판관은 이때까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국회 몫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가 해가지고 단순 임명 행위만 하면 되는데도 이때까지 질질 끌고 안 하다가 거부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자기 권한도 아닌 사람을 둘을 갑자기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사실은 내란 행위의 연장선상이고 내란 알박기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이제 이 임명해달라고 요청서를 임명 요청서 예, 임명 동의 요청서를 그렇죠. 보내겠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해달라 네, 네, 이런 네. 요청서를 네. 보낼 건데 그거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 이걸 거부하는 게 옳지 않을까 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김 의원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오전 법사위 상황을 보니까 헌재법 개정안 즉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하지 안 된다라는 그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이제 처리했는데 그 속도를 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지금 제도화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 몫의 권한대행이 했기 때문에 이른바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신분도 안 되고 그런 맞습니다. 지위도 없고 그다음에 왔는데 국회가 계속 거부하면 30일이 지나서 자동 임명을 해버리면 이것도 방법이 없다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제도 내에서는 사실 별 방법이 네.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는 거를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네. 접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안건 상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절차가 위반인 거죠. 네.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네. 일방적으로 임명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헌재에다가 그 효력을 다투는 이제 소를 내서 네. 쟁점을 다루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 이제 현재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4월 18일 전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가능하다면 그렇게 일정이 네.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이제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이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게 저는 국민들을 정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내란의 이 스트레스가 이 나라 정말 참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 되냐고 했는데 사실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논란인가요? 근데 그 말씀도 전에 네. 이제 그 국회에서 접수를 안 한다, 네, 네, 네. 안 하는 방식.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접수를 안 하든 아니면 접수를 했는데 얘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청문회를 못했든 네. 또 청문회를 했지만 그 보고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보고서 채택을 해서 정부로 못 보냈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부에서는 청문 요청서를 보냈는데 국회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면 20일 지나면은 자동으로 그럼 이제 이게 정부에서는 다 한 번 더 요청해가지고 10일 안에 그렇죠. 또 임명할 수 있는 걸리죠. 권한 생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하지도 않은데 국회가 또 국회의장이 그런 꼼수를 쓰는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모두가 다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선출직 뭐 네. 임명직의 차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출직이 더 정통성이 있죠. 국민이 네. 직접 뽑았다는 건.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게 지금 이번에도 논란이 된 게 선출직 가운데 최고가 대통령이잖아요. 네. 전체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뽑은 대통령도 임명직인 헌법재판관들에게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고 임명직은 불가능하고 그건 아니다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네.
그 3년 이내 특정 캠프에서 이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뭐 고문이나 자문역 이렇게 네, 했으면 네. 3년이 지나야 그렇죠. 그 규정이 임명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규정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 대선이 3월 9일이었잖아요. 3월 9일 대선이었죠. 지금 4월 8일에 임명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한 달 지난 거 아닙니까? 3년이 지나. 그러니까 한 3년 한 달이 지난 거죠. 예, 3년하고 한 달이 네, 지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접속이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대통령하고 뭐 과 동기다, 연수원 동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또 이분이 그 대학 다닐 때는 5.18 운동하다가 구속되고 구속됐더라고요. 그 때문에 네, 네. 민주화 유공자로 이제 그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지인이고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검찰 내부 인사 실서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전에 중앙지검장을 시켰죠. 그전에 네.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 네네. 수사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네, 임명하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친구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표 잘못됐다고 아. 이야기하고 사표 내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장이 돼가지고 저 추미애 장관한테서 부당하게 또 이게 핍박을 받으니까 행정소송을 저 총장이 할 때 네. 본인이 그것도 변호를 변호를 해주고. 해주고 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검찰 안에서 신망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특정한 이념도 네.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 또는 약간 진보적인 색채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반론 예, 예, 해주세요. 예민하십니다. 아까 말씀 진짜 드린 대로 이거는 위헌적 권한 행사인데다가 네. 그 사람들이 더 정말 기절하고 할 정도로 이완규라는 분이 네. 대통령 친구라면서요. 그런 분을 이런 내란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구를 그것도 위헌적 권한 행사를 통해서 네. 임명을 한다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고 뭐 이런 문제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 뭐 자세한 실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염치나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은 네. 2달만 있으면 다음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적 신임을 받고 투표를 통해서 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네. 누가 보더라도 이 내란이 진압되고 국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상식 아닐까 네. 싶고요. 특히 이완규 이분은 이 내란 사태, 비상기업 사태가 나고 나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네.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네. 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란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오전에 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러니까 김영균 내란 의원이 공범으로 지금 그 내란 오동훈 공수처장이 한덕수, 이완규 둘 다 내란 혐의 수사 중이라도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 진짜 전직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야 저렇게 높은 자리를 저렇게 파면까지 당한 내란 수괴가 사실상 영향을 미쳐가지고 임명할 수도 있나? 이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네. 네. 근데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분명하게 네. 그 부정적인 그렇죠. 표했거든요. 사전에 친구 이렇게 대통령 비슷한 절차. 친구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뭐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게, 맞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사전에 알리지도 거냐고. 않고. 네. 그렇게 뭐 다른 뭐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뭐 입딱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 가깝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법제처장이 원래 그런 자리거든요. 네. 딱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정도 선비처럼 양식이 있는 분이면은 예. 이제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는 게 저는 예. 근데 상식적인 것 이렇게까지 같은데. 양당이 네. 대립하는 이유가 이제 헌재 구도 때문이라는 걸 이제 국민들도 아세요. 뭐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합류하면은 헌재가 보수 성향 넷, 중도 셋, 진보 둘 이렇게 보수가 우위가 이제 재편이 되는데 현재 지형 변화를 고려 아까 알박기 표현 쓰셨잖아요. 이제 알박기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이 한대행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대행 내지는 보수 층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해서 헌법상
본인의 권한이 아니고 네. 헌법상 행사해서는 아니 되는 위헌적인 이제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헌재 판결,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 헌재 판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국회가 다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은 대통령과 다른 견해 때문에 정치적 충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내의 이 방식과 내용으로 풀어야지. 네. 그걸 헌법에서 주어지지 아니한 권한, 헌법 밖의 권한으로 혹은 방식으로 했어야 되겠느냐. 네. 그래서 파면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재 판결문에 이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헌법 권한, 헌법상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한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2의 내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 전격적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 한덕수 대행이 이른바 그 국민의힘 권성도 원내대표라든가 지도부와 조금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분석도 한번 나오는 데다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탄핵이 됐는데 이제 87일간의 이제 그 본인이 공백기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 상태에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이른바 권한 대행으로 좀 선회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 대행의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 김대중 정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네, 네. 노무현 정부 때 또 산업부 장관하고 총리를 그때 아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로 또 네. 발탁이 되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실력 있는 관료 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뭐 자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수도 네. 있겠지만은 이 경랑의 한가운데 있게 돼버렸잖아요. 네. 네네. 계엄과 탄핵. 계엄은 제가 볼 땐 본인도 황당했던 그런 그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류했던 것 같고 그다음 탄핵 와중에 또 본인도 이제 탄핵을 당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이제 실력 있는 관료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평생에 제일 깊이 진하게 고민을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 지난 87일간에.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이제 공직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남았겠지만은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이 역할 사실 뭐 대선이 이렇게 치러지면 본인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죠. 봐야 네.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이 국가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네.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수고 끝에 나온 결정이다. 예, 그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똑똑하고 유능한 관료 저 한덕수하고 네. 이 풍랑을 거치면서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네. 4월 4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지 대통령의 자리에는 있는 상태가 네. 4월 4일 오전까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어떤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아니었을 네,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뭘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누구를 인사검증하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을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네. 비로소 자기가 이제 권한 대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리 네. 상태에서 네. 그때부터 3일간 그러면은 이 두 분 그러니까 이완규 이제 우리 저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예, 네, 함상훈 저 지명자. 판사 네. 그분을 이제 3일 만에 인사검증 했을까요?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에 더 있을 것이다. 이게 시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것도 사람까지 2명,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한덕수 대행이 과연 그동안 깊은 뭔가를 해왔을까. 그래서 아무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믿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구체적인 임상인지 예. 모르겠는데 이제 이완규 처장은 한 대행이 계속 내각에서 그렇죠. 같이 봐왔던 일을 사람이고. 해왔고 네. 또 그 함상훈 판사는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도 오르고 대법원장 후보에도 풀에도 다 네.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부 검증은 이미 다 네. 거친 사람이었으니까 뭐
임명하는데 그 큰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네. 네. 그나저나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28분이나 했어요. 윤 전 대통령 때보다 좀 더 길었다 하고 또 본인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추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금 49년생 고령이긴 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은 자꾸 뭐 출마를 할 걸 해야 된다, 추대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거나 또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대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 것인데 그거 함부로 뱉띄웠다가는 그냥 그 인생 마지막 그 항로가 네. 그냥 침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는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전혀 본인과 교감이 없는데도 당 쪽에서도 그런 지난번에 의총 때 며칠 전에 의총 때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분을 추대하자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었다고 들었고 네. 밖에도 전현직 의원들이 한 대행을 출마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 의논하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오히려 저 재판관 임명한 게 정말로 나를 탄핵시켜 주시오. 본인과 관계없이 그런 기획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그런 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고 밖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해받겠다 싶어서 주변에 오해받을지 일치하지 마라.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그런 말 안 나오게 해라라고 딱 그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시기에 지금 국힘 내에서는 이른바 추대론이 현실화돼. 그러니까 약간 실체는 있는 것 같은데 조 의원님은 거기 전혀 뭐 관여하시는 게 없으시죠? 저한테 이제 그런데 같이 하자고 연락 온 일은 있어요. 그렇구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전현직 의원들이 전직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본인하고 이야기는 하고 지금 하는 거냐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추대하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 뭐 본인이 아니면은 다 헛일 하는 거니까 그 함부로 사람 오라가라 하지 마라. 아유,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셨으면 경선에. 경선을 하시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선출되면 나중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하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조기 대선 관리를 누가 해요? 예? 조기 대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조기 대선 그러면 이제 대행이 나오지 않나요? 대행이 해야 되나요? 그럼?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 결심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좀 진짜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했다는 소식은 저도 이제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좋은 일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보니까 84% 관세를 때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 봐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앞날이 정말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매우 좋은 일 같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텐데요. 문제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저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단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조금 무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 하면서 60일 후에 대통령이 새로 나오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기본 입장을 갖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요구가 뭐 그 시간을 기다려주겠느냐라는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즉시 우리 야당 쪽하고 특히 우리가 다수당 아닙니까? 이럴 때야말로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들을 모셔서 양당을 모셔서 설명을 하고 정말 국가적 아젠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그런 이제 국정 운영에 그게 이제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출마 이런 거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한미의원협회 부회장 맡고 계시죠? 제가 간사를 맡고 계시죠? 간사를 맡고 절절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오늘